자, 어제 있었던 3.1절 기념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독도와 위안부 반성을 거듭 촉구했고요.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는 기념사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위 높은 과거서 발언들을 봤을 때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을 놓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는 정도만을 언급하고 빠진 부분이 최근의 북미 관계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역사를 직시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과연 한미일 북핵 공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선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공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라고 해서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고요. 보수 야당, 두 야당에서는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반발하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손윤석 국장님, 그동안의 3.1절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는 실내에서 주로 해왔거든요. 그러나 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맞는 3.1절 행사는 서대문 형무소 앞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탁현민 행정관인데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을 향해서 직시하라, 역사를 직시하고 위안부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를 내린 것은 한일 관계가 악하더라도 이 역사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렇죠. 사실 한일 관계 부분에서의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고 오랜 동안 계속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합의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을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에 쭉 가져왔던 입장이고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이 독도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부분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서 자위대 또 군사력 강화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 국면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 무장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뭔가 좀 강한 메시지를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글쎄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명연설을 한 것으로 좀 유명하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사실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아주 강한 톤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독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미에 독도를 직접 갔지 않습니까? 간 적은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봤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이 역사 논쟁, 일각에서는 역사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미 전쟁은 끝나 있고요. 일본이 저지른 해악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이 역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 과연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미일 공조를 해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이 일본에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제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 소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동북아 정세상에서의 한일 관계를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만 지금 일본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뭐 군국주의적인 경향들이나 이러면서 훨씬 더 이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의 변경을 위해서는 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조명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엉클어졌고 좀 악화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북핵 관계가 그러면 잘못되고 잘 될 거냐라는 그런 상황이냐? 또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북핵 문제는 좀 뭐 특사 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척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좀 종합적인 검토 속에 좀 한일 관계 재조정 이런 측면들이 이제 작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등등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요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를 자꾸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보수 두 야당에서는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1948년이죠. 48년 해방 후에 등장한 입법화된 재헌의회가 등장한 그때를 건국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그러나 보수 야당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 봤을 때 건국 100년을 언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헌법상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건국절 문제는 뭐 더 이상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을 기준으로 건국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 주장의 논거도 이제 보수 사학자라든지 이제 보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거와 방금 말씀하신 논거가 이제 충돌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번에 3.1절 기념 경축사는 이제 촛불혁명과 함께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 경축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방 이후 약 70여 년간 응어려진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요 요지는 이제 아베 정권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것을 이렇게 촉구한 것이고 또 3.1운동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방점이 주어져야지 이 문제를 어떤 건국절 논쟁으로 해석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지금 갈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정리 안 되는 갈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뭐 김영철 박람도 그랬지만 이 좌파 우파 간의 이 갈등이 어제 또 3.1 그절 마련해서 각 진영에서 나온 또 그 집회들을 봐도 그렇고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 안 되는 이 정치권이 나서서 정리를 할 수 없는 문제는 좀 학자들에게 맡겨두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뭐 60주년이고 어느 또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100주년이고 이런 것이 이제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갈등만 나온다고 하면은 좀 묻어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 보수와 또 이 진보의 이념적 잣대로 역사적 문제를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또 건국 기준이 또 달라지나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3.1절 기념식에서는 두 개의 태극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든 태극기가 등장을 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태극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영철 박람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30년형에 뿔난 이 일각에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3.1절을 치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사회주의 개헌 절대 반대 등 정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여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30년형을 구형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었던 촛불 모형까지도 쓰러뜨리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굉장히 좀 뭐 다들 생각을 좀 갖고 계실 텐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제 3.1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3.1절은 사실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 다 떠나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날 굳이 이렇게 김영철 박람 문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슈화시켜서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생각은 뭐 제각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들, 지키자는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고 이 김영철 박람이 준 이 보수층에 준 충격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 분노라고 표현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집회에 나오게 한 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보수 단체이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김영철 박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여야 대표들하고 만난다는 말은 나왔는데 좀 야당 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한계가 이렇다. 좀 이해해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그냥 색깔 논쟁으로만 치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분들에게 태극기, 애국, 성조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어떤 상징이길래 이분들은 항상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가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분단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기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신념들이 있으신 거고.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김영철 박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결국 이제 남북 관계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분단이라는 혹은 이제 적대적 관계의 부분 속에서 이제 자꾸 조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이제 또 그 반공주의를 이제 그 대한민국에 또 가져온 적극적인 그 주도자가 이제 미국이고 또 그 반공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기반해 가지고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하고 이제 성조기를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촛불 형상 쓰러뜨린 건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게 지금 작년 그 촛불 그 시위 집회 과정에서 또 자신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게 이제 계속 탄핵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실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나름의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저런 집회를 하고 행사,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의 대북 특사를 곧 파견하겠다라고 해서 한미 정상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유영찬 수석이 그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특사가 다녀온 뒤에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특사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협의를 이제 잘 끝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사가 북에 다녀온 뒤 활동 내용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특사가 가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는 것을 좀 지켜보겠다. 당장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군사적 옵션을 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읽힙니다. 박성수 변호사님, 특사에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좀 유력한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계속해 가겠다. 그리고 이 네퍼 주한 한국에 있는 미 대사 대리는
4월에 한미 군사훈련 추가 연기는 결단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남한을 건너뛰고 할 말 있으면 직접 뉴욕 채널을 가동해라. 이런 얘기까지 한 터라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통화는 굉장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갈등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막아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뭐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뭐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 때 이렇게 개회식 때 온 것은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예. 또 뭐 김정 특사 자격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폐막식 때 이제 김영철까지 보낸 것은 예. 북한이 미국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그 송대를 비춘 것으로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예. 어떤 간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어떤 국가적 과제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어떤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도 어떤 중재자로서 역할을 예.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북 특사 얘기를 논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자칫 또다시 균열처럼 비춰질 수 있는 한미 관계를 급히 다시 또 복원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일단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좀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놓고서 긴장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려 할 것이다라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조금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 군사 훈련은 이 정도로 진행은 될 것 같지만 규모는 상당히 축소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커다란 어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충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한미 간의 군사훈련 규모 축소는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미국의 사정상 그런 거 사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다른 쪽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급하게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정부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좀 대표적인데 문정인 특보는 한미 군사훈련이 4월 초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날짜까지 못 박았죠. 그랬더니 송영무 장관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적이 없다.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영철의 이 군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군 장관으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 듣고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다대발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석 국장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의 얘기인데 군인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국가관은 인정하더라도 장관은 장군과 다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5.18 특별법 위헌 소지 발언은 우연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떠밀려서 개혁에 임하고 있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장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논외로 하고요. 지금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 시각 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난번에 서 벌써 두 번째거든요. 자, 이 외교안보 라인과 이 국방 라인이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장관이 현안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쾌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군 입장에 어느 정도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는데 5.18 특별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과는 좀 다른 궤를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 장관의 답변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장관들의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과연 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는 데는 저는 장관들 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의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때 저도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거와 달리 청와대 수석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이 중심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흘러온 흐름들을 보면 주로 미디어에 비친 것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많이 비치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들을 대통령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또 내각의 어떤 존재감 자체를 좀 약화시킨 그런 부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어떤 존재감 같은 것들을 좀 더 약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경우든 내각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돼야 되고 장관들이 그 부처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정말 인사권과 부처에 대한 지휘권 자체를 장관들이 그대로 행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상기 법무장관, 강경화 외무장관까지 4명의 장관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좀 정치권에서 답답해한다라는 기사를 좀 실었는데 다른 신문도 아니고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쓴 걸 보고 저는 약간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지금 송영무 장관과 이 문정인 특보 사이의 이 시각차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이 조금 너무 이렇게 조정이나 조율되지 않고 나오는 것 아닌가. 두 사람의 정치적 무게감을 따져보면은 뭔가 누군가는 좀 조율을 해주던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만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냥 이 정도에서 이걸 그냥 수용할 만한 것인가?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부각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방장관이라는 직위는 이제 군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위해서 만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자꾸 특보 발언을 갖고 국방장관한테 이제 해명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어떤 4월 쪽집게처럼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세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의 선상에서 아마 발언을 한 것일 텐데 이 발언을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꾸 그 장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사실 오히려 국회에서는 해줄 것이 특보에 대한 발언을 해명하라가 아니라 내각 장관이 지금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질문을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도 지금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분 간에 뭐 좀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정인 특보 역시 특보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국제 정치학자로서 그렇게 학자의 신분으로서 말한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얘기로 좀 가는데요. 큰형 이상은 씨가 어제 저녁에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왔습니다. 한 매체가 이상은 씨가 검찰에서 MB가 다스의 소유 일부분이 MB 것이다라는 부분을 검찰에 털어놓고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이상은 씨는 자기는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 인정하시는 입장입니까? 연관성 있다고 보시나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거라고 인정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진술하셨나요? 조사 과정에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진술하셨나요? 네, 어제 그 보도를 한 것은 이제 JTBC였고 오늘 중앙일보도 조간신문에 그 논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MB가 다스 지분 일부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 큰형 이상은이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밤중에 나온 이상은 씨는
자기는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언론이 잘못 오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은 씨가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형인 이상은 씨까지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이 매듭을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뭐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다스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뭐 남도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이제 입증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인가요? 예. 그분이 또 그런 진술을 확실하게 또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예.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스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쪽으로 아마 이 검찰은 사실상의 결론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포 빌딩 청와대 물건 대통령 기록원에 넘겨라. MB가 검찰에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영포 빌딩 청와대 문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건들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2009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대용을 담은 VIP 보고 문건이 나왔고요. 다스 경영 현황이 기재된 청와대 문건도 나왔고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민정수석실이 만든 일일 상황 보고 등 그런 문건들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팔성 전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 전후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억 원 상당의 글쎄요, 이걸 뭐 청탁 뇌물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전달한 정황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위인 이상주 씨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포 빌딩에서 엄청난 문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 문건들 하나하나는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줄을 지어가고 있는 문건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MB가 검찰에 소송을 내서 국가기록원에 넘겨라. 이게 뭐 넘겨야 되는 건가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민 의원? 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제 뭐 법원에서 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요. 다만 과연 MB 측에서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대통령 기록을 넘겨라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요. 도곡동 땅이 있고요. 이팔성 전 회장 청탁이 있고요.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이 있고요. 다스 비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BBK 투자금 반환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소남 전 의원이 총선 전후에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까지 또 드러났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혐의가 몇 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헷갈려집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 때 나온 그 문건 안에 이 김소남 전 비례의원이에요. 이 의원의 뭐 공천 헌금 받은 것이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그 정치적인 파장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적폐 청산에 있어서 한국당이 적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당 자체가 2008년에 뭐 만일 비례의원을 공천을 주면서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 당비로 제대로 그 전달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뭐 정치적인 파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과거에요.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비자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은 이제 저희들도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로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뭐 기업인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뭐 금융기관장 자리를 약속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자리를 약속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등장한 거예요. MB정부 시절에 지금에 나온 언론 보도만 보면 대통령 측근이 사사로이 받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는 건 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글쎄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계셨던 이제 정치관이나 또 재물관 뭐 이런 재물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옛 시절에 이렇게 형성되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이제 그 경영인 출신이니까 이제 기업계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이제 그 정권 운영에 있어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기업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뇌물 혐의 액수만 최대 100억 원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1억이 넘어도 사실은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보면 100억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단서를 정두원 전 의원의 말에서 조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홍 여사 대선 때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사죄 털어서 무마했다. 근데 이 실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서와 금품 약속받은 사람들 MB가 집권하자 청와대 찾아가서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MB 인수위 시절 3번 음해당하고 나왔다. 이상득 뜻대로 총괄팀장에 방영준을 앉혔다. 우유부단한 MB 인사 등 결정을 잘못 내렸다. 돈 관리에 대한 형님 조사를 받아서 검찰 조사 3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MB와 틀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경천동지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습니다. 경천동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 경천동지 대부분은 돈이다. 가족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MB에게 정권은 이권, 돈은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MB 일가에게 있어서 이 돈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도원 의원이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소 국장님. 네. 대통령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이게 뇌물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 정두원 의원의 어떤 기사 내용의 뉘앙스를 읽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권은 이권이었고 돈은 신앙이었다. 그 얘기가 참 함축적인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성장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는가를 보면 대략은 그런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하는데 어떤 1등 공신이고 가까이에서 또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을 봐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내린 판단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딱 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 성장을 쭉 해왔고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익히고 배웠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이 어떤 핵심적인 정권을 움직이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갔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정두원 전 의원이 가까이서 보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돈을 신앙시 여겼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과 권력은 그 신앙시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하나의 이권 사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목적이 국민을 평온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 신앙처럼 떠받는 돈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좀 읽히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내가 어디까지 이 정도원 의원의 말을 이제 이 신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비극적인 우리 국민은 대단히 좀 비참한 상황을 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게 그 시중에 있는 어떤 그 정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싫다 이런 거보다 좀 안 됐다라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처지 지금 처지 자체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그 보수층 내에서도 이렇게 그런 호감 안 됐다 이렇게 그런 정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좀 주변에 좀 사석에서 쭉 물어보면 그 좀 진보 진영 중도 보수 쪽에서는 그 지금 정두원 의원의 표현처럼 이 정권,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돈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정두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동원 의원이 애초에 저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시중에 어떤 그런 기류를 시류를 듣고. 본인이 인터뷰 때 설명을 한 건지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008년 1월에 인수위 시절에 정두원 전 의원을 기점으로 한 그 세력들이 밀려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박영준 전 그 차관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영포 라인이 완전히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SD 라인이 장악했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전 대통령 정권의 이명박 정권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의 가치라든지 새로운 보수의 철학을 나름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그룹들은 정권 핵심부에서 다 밀려나고 그러한 영프라인, SD라인 중심으로 이제 포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른바 끼리끼리 의식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 사정기관의 정보라인 자체가 다 TK라인으로 포진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해관계, 기득권을 나눠먹는 구조로 이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굉장히 큰 대선 당락을 바꿀 만한 엄청난 실수를 했고 자신이 사죄를 털어가면서 이걸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성수 변호사께서는 청와대 법률비서관 하셨죠.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뭡니까? 엄청난 실수가 도대체 뭡니까? 저도 뭐 들은 바가 없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돈과 가족도 연결돼 있다고 보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대선의 당락을 바꿀 만한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죄까지 털어가면서 막았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돈도 많은데 왜 본인이 또 사죄를 털었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희 변호사께서 시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동정론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동정론이 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고영태의 최순실 의상식 얘기 듣고 CCTV 설치하도록 해서 영상을 입수했다라고 해서 이진동 TV조선 사회 에디터가 최순실 취재 뒷얘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고영태를 처음 만나게 된 이유가 기사에 나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여자친구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현금 1억 원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고영태가 이 이진동 TV조선 사회 에디터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의 집에 최순실이 찾아와가지고 줬던 시계와 이 돈을 가져간 것을 좀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첫 시작은 결국 고영태가 언론인을 만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순실의 존재가 그 실체가 좀 드러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최순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고영태가 일부 언론과 짜고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파멸시키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언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뭐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좌파 세력이 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의로 기획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아주 우연한 계기가 정말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경위 자체도 그렇고 이 국정농단 사태도 지금 이제 이진동 부장이 밝혔지만은 그 과거에 한번 선거 출마를 했을 때 그 당시 선거 캠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영태 씨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씨가 아까 이제 김영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된 건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의 국정에 있어서의 무능력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이 사태로 연결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건 멀리 나아가면 이제 세월호 부분에 대한 대처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사건 자체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왜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있을까? 뭐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그 개인사가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좀 일반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저 나오는 저 영상이 계속 예. 반복이 되잖아요. 저런 것이 이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좀 뭐랄까 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그 예. 상황이 그래서 나오는 동정론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수희 변호사께서 전한 그 말씀을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이제 뭐 너무 불쌍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동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 불쌍한 결과를 왜 스스로 초래했느냐?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애국 활동 계속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상황이나 혹은 이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각이 이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또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라고 불려지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인간적인 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뭐 선택이나 판단으로 이어질 것인가 뭐 다시 또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사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나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자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또 어찌 보면 또 최순실에게 좀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정농단의 또 우를 또 범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어떤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서 또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일가나 사적인 어떤 이익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좀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 면은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9년 만에,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보수 정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전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 범죄적 사실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은 이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뭐 좀 참담하지요. 이런 어떤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또 책임이 있다. 뭔 책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실지, 대통령 뽑아놨더니 저렇게 사익을 추구할지, 저렇게 정권을 이거나 할지, 사실 우리 국민이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뽑지는 않았겠죠. 우리 국민의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올바른 좀 대통령을 좀 뽑아야 되는데 하긴 그걸 이제 뭐 그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점에서 지금 현재의 여러 그 정치 제도들, 그러니까 정당을 비롯한 이 정치 제도들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검증도 했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유권자들의 책임 두루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부분 뭐 궁극적으로 주권자니까. 그러나 과연 그 주권자로서의 그 주권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부분들이 정치권을 통해 가지고 제공됐느냐의 부분도 짚어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돌이켜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사실은 BBK 문제를 통해서 도곡동 땅 문제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러나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은폐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승리로 이어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시절에도 사실은 최순실의 존재, 최태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덮어두고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또 거기에 검찰이 일조를 했는지 언론이 일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독립문 앞에서 3.1절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어제 99돌 3.1절을 맞이해서 이 기념식 장소가 서대문 형무소 앞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기념사, 일본 위안부 문제 끝났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독도 문제 또 일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반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주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한쪽에서도 또 다른 태극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성조기와 함께 등장한 이 태극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격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세워졌던 촛불 형상도 쓰러뜨리고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한반도기를 든 또 다른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축일 맞아서 정화의식 치르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강인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매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이런 식으로 찬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뚫을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선언을 해서 미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참사 때 쓰인 소총 들고 결혼식 축하 예배라고 하는데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교인들이 저렇게 합동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총은 새로 만든 막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아들 문형진 목사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괴물이라고 하죠. 미투, 어렵게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더니 신상 털기, 그리고 너가 꼬리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2, 제3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한폭탄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회도 성역이 아니죠. 국회에서도 미투가 터질 것 같습니다. 2018 3.1절이라고 하는 모습이 좀 있죠. 예. 불가역적 가해 이분하고 이미 합의를 봤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량을 보는 듯하다라고. 좌파 정권 물러나라. 여러 3.1절 기념식에서 또 다른 한 축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겐세이 만세. 잘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런 뜻인가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수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박성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